네, 안녕하십니까. 그레이트 게임 제8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카자흐스탄을 여행 갔다 와가지고, 그동안 녹화 방송으로 찍었었는데, 오늘 다시 한국에 와갖고, 드디어 다시 그 방송을 한국에서 찍게 돼서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그동안 아주 힘들었어요. 그래서 먼저 시작하기 전에 그 공지사항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8월 달에 그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8월 18일, 19일 날 2차에 걸쳐 하려고 그러고요. 저번에 그 자리가 좀 모자라가지고 좀 고생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나눠갖고,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나눠서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그 장소는 가입자에 한해서 공지하고, 그 금액은 예전과 똑같이 5만원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청 방법은요, 그 카카오 플러스 있어요. 그 카카오톡 가면은 거기 그 카카오 플러스 친구 맺기 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김정민 국제전략연구소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해가지고 그 나중에 그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론 카카오 플러스에다 저희가 공지를 올려놓을 거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 그 강의 제목은 그 다물 프로젝트라고 했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그 김기사 아짐의 그 방송에서 다물 프로젝트 제가 조금 보여드렸을 거예요. 그거를 제가 2008년도에 만들었나? 그럴 텐데, 그때 당시에 만들었던 그 다물 프로젝트 그 강의를 제가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그때 만들어졌지만은 사실 지금 상황하고 매우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꽤 그 할만한 가치가 있다 생각해서 한번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다물 프로젝트라는 그 제 PPT를 한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지사항인데요. 몽골 관광입니다. 이것도 제가 얘기를 해버리는 바람에 안 할 수가 없어서 하게 됐는데, 지금 카자흐스탄 갔다 여기 또 가려고 아주 힘들어 죽겠어요. 근데 어쨌든 얘기는 했으니까 공지를 했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여기 보여드리는 거는 현재는 그 처음에 얘기했을 때 9박 10일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9월 3일서부터 9월 10일이야 되는데, 이거 아마 7박 8일로 바꿀 겁니다. 제가 몽골 쪽에다가도 좀 바꿔달라고 했어요. 왜냐면 이번 카자흐스탄 여행 가보니까 7박 8일이요. 마지막 6일차 때부터 슬슬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9박까지 하면 아마 한국 사람들 다 쓰러질 겁니다. 그래서 7박 8일로만 하고, 장소는 홉스골 외에 여러 장소, 그 다음에 모집 인원은 28명까지 하기로 했어요. 왜냐면 거기 이제 저랑 또 다른 사람에서 30명이 가기 때문에 숫자 맞추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경비는 220만원이라고 했는데 아마 이것도 줄 거예요. 왜냐면 날짜를 빼버리니까. 그래서 모집 기한은 그 8월 19일까지로 하는데, 인원이 차면은 차는 대로 바로 그냥 마감을 해버릴 겁니다. 그리고 그 되도록이면은 일주일 안에 마감이 다 됐으면 해요. 왜냐면 제가 비행기 티켓을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빨리빨리 이것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 선착순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장소는 제가 이렇게 사진으로 제가 몇 개를 올려놨어요. 저희가 7박 8일인데 지금 여기 9박 10일로 짜 있으니까 조금 변경될 수도 있지만은, 일단 9박 10일 기준으로 했을 때 처음에 가는 데는 간등사원, 몽골 울란바토르 시내 안에 있어요. 뭐 그 몇 군데 갈 겁니다. 그 다음에는 저기 아마르 바야스르 갈란트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 옛날 고대, 그것도 일종의 실크로드 도시예요. 그 다음에 에르덴조, 이건 카라코롬에 있는 그 사원입니다. 그 다음에 4, 5일차 저희가 여행의 주 목적지인 홉스골이라는 데 갈 거예요. 이 크기가 거의 경기도하고 충청도 정도 합친 크기만 굉장히 큰 홉스예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홉스골 근처, 그 다음에 테르킨 차간 공원이라고 옛날 그 화산 폭발했던 지역이 있어요. 거기를 갈 겁니다. 그리고 바얀고비, 여기는 그 울란바토르 근처에 있는 그 하얀색 그 뭐랄까 사막지대가 있거든요. 울란바토르 근처에. 그래서 거기를 한번 안내해가지고 한번 그 사막 체험도 한번 해야 되니까 갈까 하고요. 그 다음 후스테 공원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가면은 그 야생말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 말들은 대부분 가축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지역 가면은 아직도 야생 상태로 말들이 무리지어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기가 거기에요. 물론 여기서 이제 7박 8일로 줄으니까 아마 2군데 정도는 빠질 수도 있는데, 어떤 게 빠질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일단 대략적으로 이런 데를 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공지사항을 마치고 오늘의 주제인 메이지 유신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메이지 유신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첫 번째, 그 과거 일본의 메이지 유신의 케이스가 우리나라의 그 근대화 혹은 그 부국강병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일제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다 보니까
뭐 일본에 대해서 뭔가를 배우자던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바로 침입하러 몰리는 경우가 많아요. 뭐 일본 찬양론자라던가. 근데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하게 됐던 거는 박정희 대통령인데요. 박정희 대통령 때 메이지 유신을 본따서 발전시킨 게 기본 모델이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일본을 욕하지만 사실 일본에게서 얻어먹는 혜택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가 스스로 부인한다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올바른 경제 발전을 하는데 오히려 장애가 될 뿐이지 도움이 안 됩니다. 일본을 극복하고 싶으면요, 일본을 경제적으로, 그 다음에 뭐 군사적으로 극복을 해야지, 과거에 얽매여가지고 과거에 대한 일본 제국에 대한 컴플렉스 때문에 오늘날도 피해의식을 갖고 산다면요,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일본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오늘날 근대화된 국가가 되고 강국이 되는가를 반드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일본이 근대화되는 과정은요, 그게 쉽게 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극복하면서 간 거예요.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도 식민지가 당하고 했지만, 우리나라가 주로 일본에 대해서 이 역사를 가르칠 때는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했다는 역사만 가르치지 일본이 어떻게 근대화에 성공했는지 가르치질 않아요. 사실은 거기에도 핵심이 있는데, 왜냐면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나라가 앞으로 남북 통일되고 만주까지 올라가고자 한다면요,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강력한 국가를 만들고 이러한 국제 정세가 변하는 이 그 어떤 그 격변의 시대에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하나의 큰 바로메터와 그런 방향성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일으키기 전은 우리가 그 전의 상황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당시에 유럽에서는요, 한 100년, 200년 전서부터 식민지 개척 시대가 있었어요. 그 식민지 개척 시대가 일어나게 된 이유는요, 바로 십자가 원정 실패와 매우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과거 중세 유럽은요, 바티칸에 의해서 모든 것이 좌지우지되던 시대였어요. 그랬는데 바티칸의 그 명령으로 중동의 그 예루살렘 성지탈환 전쟁을 하다가 결국 그 터키인들 때문에 실패하게 됩니다. 셀주크 투르크, 오스만 투르크 이런 강력한 국가들이 이제 그 중동에 나타나게 되면서 유럽인들이 그 중동 지역을 점령하는데 결국은 실패하고 십자가 원정이 그 막을 내리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요, 그 중동에서는 유럽에서는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일어나게 됐냐? 그 신의 뜻에 따라 성전을 하면은 고대 유럽인들의 사고 방식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긴다 생각했어요. 왜? 자기가 믿는 신이 유일신이고 최강이니까. 그래서 그 신을 대리한다는 교황의 뜻에 따라서 전쟁을 해가지고 성지를 탐험하면은 뭐 구원을 받고 축복받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막상 전쟁을 해보니까 자신들이 이교다라고 멸시하고 깔보던 이슬람이 더 선진 문명이라든가 문물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당시 유럽인들은 후추가 없었습니다. 향신료가 없었어요. 그 제가 옛날 때 영국 유학할 때 뭐 영국 그 바이킹 시대, 중국 시대 중세 시대 체험하면은 그냥 왕들이 그냥 나무 식탁에다가 접시도 없이 그냥 고기를 치킨 같은 거를 구워가지고 그냥 먹는 이런 체험들이 나와요. 옛날 때 유럽이 그랬다고요. 그랬는데 이슬람이랑 전쟁을 하면서 중동으로부터 커피가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후추, 그런 향신료가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포크와 나이프라는 개념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만원경이라든가 근대 학문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옛날 때 그 십자군 전쟁을 할 때 오랫동안 주둔했던 그 성배 기사단, 나이트 템플러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을 통해 가지고 중동의 문물들이 유럽에 들어와요. 그러면서 유럽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바티칸에서 그걸 사람들을 이단으로 몰아 죽입니다. 왜? 사탄의 물건을 사용했다는 죄로. 뭐 여러 가지 제목을 붙이는데 그때 여러 제목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중세 유럽인들, 특히 그 기독교 신자들 관점에서는 그 이슬람 국가인 중동으로부터 들어오는 뭐 커피, 향신료, 그 다음에 뭐 각종 뭐 은으로 만든 포크라든가 나이프, 은쟁반, 뭐 기타 등등의 그런 물품들이 사악한 마귀의 물건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중세 유럽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조선 말기에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더 무식하고 전근대적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지역이 그 결국은 십자군 전쟁 실패로 인해서 그 종교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즉 바티칸으로부터 분리되려는 움직임이 서서히 시작돼요. 그게 왜 그랬냐면 뭐 구텐베르크에서 자국의 언어로서 여전히 성경이 만들어지는 것이 큰 역할을 했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몰랐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보면 불교 이게 보면 경전들이 고대 범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전 읽어봐야 무슨 말인지 하도 몰라요. 왜? 한자로 써 있고 그 문장 자체가 뭐 범어, 그 다음에 한자, 문법, 그 다음 이런 것들로 섞여 써 있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봐서 뭔지도 모르고 연부를 외워도 이게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알지도 못해요. 그런 것처럼 중세 기독교도 마찬가지로 사제들이나 교황이 고대 라틴어로 기도문을 외우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냥 말하고서 이거 좋은 거다 그러면 좋은 줄 알고 그냥 이렇게 성경에 써 있다 그러면 그런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도 하고 십자군 전쟁도 하고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났던 건데 그게 알고 보니까 속았던 거예요. 왜? 자국의 언어로 보니까 그런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종교 분쟁이 일어나게 됐는데 이 종교 분쟁이 일어나면서 여기 보면 뭐 30년 전쟁이었고 뭐 여러 가지 전쟁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럽이 어떻게 분리가 되냐면 구교와 신교로 나뉘는데 이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노란 색깔이 칠해져 있는 데가 고대 로마 제국 말기 시대부터 해가지고 나왔던 카톨릭. 그러니까 옛날 땐 기독교가 카톨릭이었으니까요. 이거 중간에 이렇게 오렌지 색깔로 칠해진 지역이 있어요. 오스트리아, 스위스,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여기는 이제 루터교가, 그 다음 저 바다 건너 영국에는 영국 국교회가 생기고 이런 식으로 슬슬 갈라지기 시작했는데 이 지도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점은 바로 루터교가 생겼던 지역과 그 밑에 있는 오토만 엠파이어, 오스만 제국이죠. 그 다음 러시아, 이 나라를 보면 됩니다. 이 지도를 봐야 될 이유가 뭐냐면 옛날 때는요, 카톨릭 국가, 여기서 물론 카톨릭이 저쪽 뭐 리투아니아, 폴란드 이런 데도 있다고 하지만은 로마 바티칸을 중심으로 돼 있죠. 근데 이 지역에서 옛날 때부터 교역했던 루트는 실크로드였거든요. 그 다음에 바닷길. 그런데 이 실크로드와 바닷길이 오스만 제국하고 신교도들에 의해서 막히게 됩니다. 이 오스만 제국은 계속 나중에 팽창을 거듭해갖고요. 지중해 무역을 완전히 장악해버려요. 그래서 더 이상 중세 유럽 국가들이 지중해를 통한 무역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기서 지중해 무역이라는 건 바로 중국, 인도와의 교역이에요. 이 교역권을요, 완전히 오스만 제국이 독점을 해버려요. 그리고 북쪽으로 갈 수 있는 루트는 바로 독일, 그 다음에 그 당시 카톨릭하고 대립관계에 있었던 동방정교, 이런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있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 동쪽으로 갈 수 있는 무역 루트가 막히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티칸이 다른 신교라던가 이슬람보다도 더 절실하게 새로운 무역 항로가 필요했었어요. 왜? 그게 없으면은 교황은 유럽에 대한 통제권을 잃어버리니까. 중세 유럽 제도는요, 동양하고 다르게 충성에 의한 제도가 아니라 월급 제도였어요. 월급 안 주면 배신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황은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고 그 자금을 충당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신대륙 새로운 항로를 모색하려 했던 거죠. 그래서 포르투갈의 이사벨라 여왕을 통해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죠. 근데 그거는 원래부터 신대륙 발견을 위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기 위한 계획이었어요. 즉 오스만 제국과 신교도들에 의해 막힌 무역 루트를 우회해서 인도나 중국으로 갈 수 있는 무역 항로를 찾으려다가 우연하게 신대륙을 발견한 것 뿐입니다. 처음부터 그걸 발견했던 건 아니에요. 근데 물론 그런 발견을 하게 되면서 로또를 맞은 거죠. 대박을 치게 된 거죠. 그러면서 포르투갈하고 스페인이 먼저 대항해 시대를 열면서 어마어마한 황금을 남미, 잉카 이런 문명에서 약탈을 해가지고 대규모로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지역이 발전해요. 그리고 나서 그 소문을 듣고 나머지 유럽 국가들도 대규모로 신대륙 개척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날 좋은 말로 할 때 대항해 시대라고 얘기하고 나쁘게 얘기하면 식민지 시대예요. 이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1492년 콜럼버스가 자기가 인도라고 생각하고 상륙했던 지역이 쿠바예요. 그래서 그 지역으로부터 금을 채굴하기 시작해가지고 그 이후에는 쿠바뿐만이 아니라 남미 전역으로 그리고 나중에 북미까지도 대륙이 있다는 소문이 나면서 그 지역까지 개척되면서 오늘날 미국, 캐나다 같은 나라가 만들어지게 되는 기원이 되죠. 그래서 스페인이 빅토리아 여왕한테 무적 함대가 패배하면서 영국하고 네덜란드가 강대국이 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신흥 해양 국가로 성장하게 되는데
그때부터가 우리가 아는 식민지 쟁탈 경쟁전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 식민지 개발의 역사는요, 원래 시작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바로 신교와 구교의 싸움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신교와 구교와의 싸움으로부터 이 식민지 쟁탈전이 벌어졌고, 오늘날 세계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아는 그런 음모론 세계에 빠져서 거기서부터 한 발짝도 못 나가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최초의 그 신대륙 발견은 바로 바티칸이 우회 항로를 찾으려다 우연히 발견하게 된 것이고, 그 이후에 신교도들도 적극적으로 바로 신대륙으로 진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신대륙이라 불리는 아메리카 대륙을 보면은 남미 대륙 쪽으로는 카톨릭 계열이 많아요. 왜냐하면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그쪽으로 초기에 진출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소문을 들은 영국과 프랑스가 북미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북미 지역은 오늘날 개신교 지역화 됐어요. 그러면서 이 개신교 쪽 사람들은 북미를, 카톨릭, 구교 사람들은 남미를 점령하게 되는데, 이러한 식민지 개척을 하게 된 이유에는요, 바로 유럽 내에서 벌어졌던 종교전쟁 때문이에요. 전쟁을 한 데는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한계가 있었어요. 물론 그 당시에 그 신교 구교가 싸움을 했었지만 가장 유리한 입장에 서 있었던 건 오스만 제국이었어요. 왜? 오스만 제국이 바로 전통적인 무역 항로인 지중해를 장악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오스만 제국을 통과하지 않고는 중앙아시아도 진출이 어려웠어요. 왜냐면 그 오스만 제국 사람들은 투르크계 언어를 쓰는데 중앙아시아도 투르크계 언어를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더 우월한 정보와 네트워크를 가지고 신교와 구교를 동시에 압박했기 때문에 신교, 군교 사람들이 내부적으로 종교전쟁을 하면서 가장 필요했던 것은 재원인데, 그 재원이 그 이슬람 세계인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차단되자 신대륙 그 개발에 더욱더 적극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신대륙이 개척이 되고 나면 그 지역으로부터 금을 캐가지고 그 금을 가지고서 유럽에서 자신들의 종교적 영역을 확장시키는 종교전쟁에 썼던 것이죠. 그게 식민지 쟁탈전의 기본이에요. 그러면서 자금이 부족하니까 북미, 남미만 하는 게 아니라 뭐 호주, 아프리카, 아시아까지도 그 영역을 확장하면서 계속 재원을 조달하면서 싸우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후기, 그러니까 전기는 스페인, 포르투갈의 시대였다면 그 후기에는 어떻게 되냐면 영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식민지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식민지 쟁탈전 시대하면 영국하고 프랑스가 항상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왼쪽에 있는 그림이 미국인데, 지금 여기 뭐 유나이티드 오브 아메리카라고 써있는 이 파란색 지역, 여기도 원래 옛날 영국 지역이었어요. 이건 지금 독립된 이후의 지도를 보여주는 건데, 그리고 그 위에 보면 퀘벡주 있죠? 이거 옛날 프랑스 식민지였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아프리카 지도가 나오는데, 아프리카 지도를 보면은 여기서 그 빨간색이 영국, 파란색이 그 프랑스 식민지예요. 그래서 그 영국이랑 프랑스는요, 식민지 시대 기간 동안에 전통적으로 서로 더 많은 식민지를 먹으려고 그러고 상대방이 못 먹게 방해하는 짓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대륙이 주로 단적이 있는데, 여기 보면 영국의 식민지가 위아래로 되어 있습니다. 수직으로. 이거 왜 수직으로 됐느냐? 프랑스 식민지가 동서로 개척이 되거든요. 그래서 프랑스 식민지가 아프리카 서부서부터 동부로 진출한 걸 가로막기 위해서 중간을 이렇게 영국이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식민지 쟁탈전 시대 때는 영국과 프랑스, 그 다음에 여러 유럽 국가들이 서로 식민지 쟁탈전을 했고, 나중엔 여기에 러시아까지 끼어들면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그레이트 게임이라는 게 펼쳐지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식민지 쟁탈전의 배경에는 바로 카톨릭, 개신교, 러시아 정교, 이 나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나라들이 자기네 종교를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식민지 쟁탈전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민지 쟁탈전이 한창 치열하던 시대에 일본에서는 검은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 보이는 사진에 보면은 페리 제독하고 몇명 그 유럽인들이,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나오고, 그 당시에 그 검은배라고 불리던 증기선입니다. 그리고 그 서파들이 그려져 있는데, 이 검은배 사건은 1854년 페리 제독에 의해서 일어났어요. 그 당시에 그 페리 제독은요, 일본 요코하마만, 그러니까 동경 근처죠. 거기 와가지고 대포를 쏘면서 개항을 요구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도쿠가와 막부는요, 세국 정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 미국이 개항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들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개항을 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미국이 갖고 있던 그 강력한 철갑선, 그 다음에 그 대포의 위력에 놀래가지고 일본 조정이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개화파와 그 쇄국파로 나눠가지고 의견이 양분돼서 싸웠는데 초창기에는 쇄국주의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하지만 후기에 가면은 그 소수의 개화파가 다수의 쇄국주의자들을 이기고 개화를 하는 쪽으로 가요. 왜 그랬느냐? 그 당시에 일본의 그 막부는 만약에 여기서 전쟁을 하게 된다면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자신네들이 어마어마하게 피해를 입고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항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일본의 큰 차이가 바로 여기서 있어요. 일본은 그 쇄국 정치를 풀어요. 왜냐하면은 이거 자존심의 문제거든요. 근데 이거 쇄국 정치를 풀었다는 건 어떻게 보면 일본으로서 항복을 한 거나 다름없는데 일본은 싸워보지도 않고 항복을 합니다. 쇄국 정치를 풀었다는 것 자체가 항복이나 다름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 싸움을 하는 사무라이 집단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치욕스럽게도 싸움 한번 안 해보고 항복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싸움을 하지 않은 선비의 나라 아닙니까? 근데 이 선비의 나라들이 외세가 왔을 때 바로 여기에 대해서 대항을 하죠. 그러면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걸 신미양요, 벽인양요라고 부르면서 우리는 그걸 승리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당시 사상자를 보십시오. 압도적으로 조선군이 많이 죽었어요. 왜? 당시 서양 애들은 최신식 대포와 총을 갖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신미양요, 벽인양요 이긴 건요. 과거 중공군이 했던 것처럼 인해전술로 때로 밀어갖고 이긴 거지 우리가 무슨 전략이라든가 무기가 져서 이긴 전쟁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러한 일본과 한국의 선택이 이렇게 서로 다른데 이 다름으로 인해서 나중에 세계 역사가 변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 일본이 맺었던 가나가와 조약이에요. 이건 제가 예전에 베트남에서 얘기할 때도 강의를 한번 했던 부분인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어딨냐 두 번째 제2조 시모다와 하코다테를 개항한다 라는 내용 중에 시모다는 즉시 개항한다는 내용이에요. 이 즉시. 왜냐? 일본은 아직 에도 막부가 쇄국 정치라면서 그 나가사키만을 개항해놨기 때문에 갑자기 즉시 개항을 하게 되면요. 굉장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 거기에는 사무실도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고 어떤 통역해야 될 사람 등등 여러 가지가 구비가 안 됐거든요. 일본은 옛날 때부터 쇄국 정치를 해도 그 나가사키를 통해서 무역을 아주 안 한 건 아니에요. 하긴 했는데 그때 썼던 어들이 네덜란드어예요. 아니면 포르투갈어. 근데 갑자기 생뚱맞게 영어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를 통역할 수 있는 준비라든가 이런 기본 시설이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인데 미국이 갑자기 그 즉시 개항을 하면은 일본은 굉장한 당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미국의 그러한 개항은요 일본한테도 그다지 초창기에 유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가나가와 조약이 불평등 조약이거든요. 우리도 온요호 사건, 그 온양호 사건이라는 걸 통해서 강화도 조약을 맺을 때 뭐 불평등 조약 어쩌고 얘기하죠. 근데 여기서도 한국과 일본이 조금 갈리는 게 일본도 가나가와 조약을 맺을 때 불평등 조약을 맺었습니다. 조선도 일본 제국이랑 그 강화도 조약을 맺을 때 불평등 조약을 맺었어요. 근데 오늘날 전쟁이 끝나고 나서 현재 우리가 근대사를 역사적으로 쓸 때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우리나라는 강화도 조약을 일본에 의한 불평등 조약으로 얘기하면서 끊임없이 일본에 대한 비난만 합니다. 그때 우리가 조약이 불평등했다. 그때 우리가 잘못됐다. 그때 일본이 우리를 침략했다. 하여튼 뭐 그러면 계속 일본에 대한 혐오를 얘기하지만 일본은요. 그때부터 조용해집니다. 왜? 전쟁은 이기려고 하는 거지 시끄럽게 떠드는 게 아니거든요. 특히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사무라이 문화였기 때문에 칼을 많이 써서 일본어에는 욕이 별로 없어요. 왜? 잘못 말했다면 죽으니까. 일본은 미국이랑 불평등 조약을 맺고 난 이후에 그 미국을 극복하기 위해서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총기술, 대포 기술을 배우고 근대화를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요. 근데 그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 그림에 보이는 나비 부인이라는 푸치니의 오페라예요.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본에서는 개항이 되자마자 미국 그 군인들, 해군들이 들어와 가지고 막 민간인들 막 그 강간하고 뭐 약탈이 일어나고 별 치안이 아주 불안해지게 돼요. 그래서 일본에서 어떤 걸 만드냐? 위안부라는 걸 만들어요. 그게 나중에 2차 세계대전 때 우리나라 그 위안부로 끌려가게 된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역사가 되는 배경이에요. 그래서 워낙 그러한 것들이 심해가지고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 푸치니 오페라의 남이 부인이요, 바로 그때 당시를 배경으로 해서 만든 오페라입니다. 근데 이게 서양인들 입장에서는요, 이게 낭만주의예요. 이게 낭만주의. 보통 우리가 세계사를 보면요, 각종 마젤란이 됐던 콜럼버스가 됐던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탐험가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탐험가, 서양인들은. 근데 아메리칸 인디안의 관점에서요, 그 사람들은 약탈자예요. 즉 서양인들은 식민지 개척 시대 때 그 원주민 지역을 약탈을 하고 침략하는 것을 갖다 탐험, 개척, 그다음 뭐 탐험가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고요. 즉 피해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게 아니죠. 말도 안 침략자, 뭐 살인자 이런 걸로 인식이 될 테지만은 서양인들 중심으로 이 세계사가 그 이후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다 좋은 말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푸틴이라는 사람이 나비부의 오페라를 만들면서도 사실 일본 입장에서 보면 이건 미국에는 엄청난 침략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로맨스로 묘사가 되는 거예요. 일본이 그 아시아에서 근대화가 되는 과정이 아까 순탄치 않다고 했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일본도 어마어마한 불평등적인 일을 받아요. 자, 예를 들어서 일본은 가나가 조약을 맺고 이렇게 미군들이 일본 땅에 들어와서 그것도 준비가 안 된 상태일 때 와서 온갖 범죄나 악행이 벌어졌다고요. 그렇다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강화도 조약을 맺은 이후에 일본군이 우리나라에서 그런 짓을 했냐는 거예요. 안 했어요. 초창기에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이러한 외세의 침략에 대해서 극복하려는 노력보다는 그냥 도덕적 대의 명분만 쌓는 거, 말만 하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가 오늘날 일본보다 못 살게 되는 큰, 어떻게 보면 5.5로 남게 돼요. 하지만 일본은 이 당시에 어마어마한 그 차별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입을 다물고 조용히 뒤를 준비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볼까요? 페리가 왜 일본으로 왔는가? 산업혁명을 맞이한 서유럽 각국은 대량 생산된 공산품의 수출을 확대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인도를 중심으로 동남아시아와 중국 대륙의 청나라에 대한 시장 확대를 서두르고 있었지만 이것은 치열한 식민지 획득 경쟁으로 이어지게 된다. 시장 확대 경쟁은 영국이 우세를 보이고 있었고 프랑스 등이 앞서 있었으며 인도와 동남아시아에 거점이 없는 미국은 뒤처져 있었다. 즉 미국은 이때 당시에 강대국이 아니었어요.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갓 신생 독립 국가였을 뿐입니다. 따라서 식민지 개척 그러한 것은 늦었어요. 그래서 미국은 뭘 합니까? 그 유럽이나 이런 데가 동남아시아라든가 아프리카를 식민지 개척 동안에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다음에 아메리카 대륙을 개척. 나쁘게 말하면 침략이죠. 한마디로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죽이면서 지금의 아메리카 대륙을 건설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저기 보면 나오겠죠. 맨 밑에 미국 멕시코 전쟁에서 미국은 이미 1846년에 영국과의 협상을 통해 오리건의 남쪽 절반을 영토로 편입시켰지만 1846년에서 1848년까지 미국 멕시코 전쟁을 통해 다시 캘리포니아를 획득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태평양에 접한 국가가 되었고 미래의 태평양 항로 개척이 필연적이 되었다. 이론적 항로로서 서해안에서 북상해서 알류산 열도, 쿠릴 열도를 따라 남하에서 스가라 해협을 통해 동해로 나와 샹하이에 도착하는 대원 경로가 있었다. 즉 페리 제독이 일본에 오게 된 이유는 뭐냐면 영국과 프랑스, 뭐 그 다음 또 나중에 길게 나가면 러시아, 이런 사람들이 동남아시아, 호주, 그 다음에 시베리아, 동북아시아 등등을 점점 식민지 개척하면서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끼고 미국도 식민지를 확장함으로써 자기들이 필요한 자원이나 시장을 개척하려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에 온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결코 부드럽지 않았죠. 자, 그렇다면은 그때 당시에 페리 제독이 그 개항을 요구했을 때 일본 막부는 왜 세국 정치를 원했는가에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를 알려면요, 먼저 일본이 그 전국 시대를 이해해야 돼요. 일본은 임진왜란 이전에 전국 시대라고 해서 약 100년 기간의 그 내란 상태에 있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전쟁을 통일한 사람이 바로 오다 노부나가예요. 이 오다 노부나가가 통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뭐 이 사람이 뭐 특별히 뭐 싸움을 잘했어라는 거, 뭐 머리가 뛰어내서가 아니라, 물론 그런 면도 없잖아, 있긴 있지만은 조총을 도입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활이나
칼로 싸우던 전쟁에 갑자기 총포를 도입함으로써 일본 전쟁에 큰 어떤 작전적, 전술적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처음 시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본의 화승총을 이 사람들이 받는데 이 화승총을 누구로부터 받느냐? 선교사로부터 받습니다. 여기도 나왔지만은 프란시스 사비에르라고 해가지고 이 사비에르라는 그 신부로부터 무기를 받아요. 그건 사람들이 이상할 거예요. 신부가 왜 무기를 주는가?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식민지 개척의 시작은 구교와 신교의 종교 전쟁 때문에 일어난 것이고 이들은 서로 자신들이 더 많은 식민지를 개척해갖고 더 많은 시장, 더 많은 원료를 공급받아서 유럽에서 뭐 카톨릭이 혹은 개신교가 패자가 되기 위한 전쟁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계속 돈을 벌기 위해서 온갖 일을 많이 했습니다. 초창기에는 금을 찾는 데 주력을 하지만 나중에는 향신료 무역, 그 다음에 노예 무역, 그 다음에 뭐 여기서 보는 것처럼 무기 무역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출신이었던 프란시스 사비에르랑 그 교류를 하게 된 오다 노부나가가 이들로부터 무기를 받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그 무기를 줬던 사비에르 이 신부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개종이었어요. 개종을 하면은 무기를 파는 그러한 제안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오다 노부나가가 자기 부하들을 몇 명을 시켜서 카톨릭으로 개종을 시킨 다음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무기를 수입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오지만 당시 천주교가 포교에 열을 올린 것은 새로 생긴 개신교가 새로운 나라나 대륙에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먼저 들어가서 선점하기 위한 것으로 일본의 조총을 전수한 예수의 프란시스 사비에르 신부는 카톨릭 사제로 예수의 창립 멤버 6인 중 한 사람이다 라고 해서 나오죠. 일본에 먼저 들어간 세력은 카톨릭 세력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카톨릭 세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본 열도에 총을 팔아가지고 즉 오다 노부나가의 어떤 후원 세력이 됨으로써 그 카톨릭을 일본에 퍼뜨리는데 이용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것이 일본 전국 통일의 그러한 중대한 그 실마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다 노부나가가 일본을 이제 거의 통일할 때쯤이 돼가지고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이 오다 노부나가가 살해를 당합니다. 그것이 바로 1582년에 있었던 혼노지의 변이라는 거예요. 이때 오다 노부나가의 그 최측근의 그 참모로부터 배신을 당해갖고 살해를 당합니다. 근데 이 일본에서는 이 혼노지의 변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설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제 조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이 혼노지의 변에서 오다 노부나가를 죽인 사람이 아마 아케치 미쓰히데인가? 아마 이 사람일 거예요. 정확히 내가 좀 기억은 안 나는데. 근데 이 아케치 미쓰히데라는 사람이 이 사람도 카톨릭 신자였고 이 사람이 예수의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일본의 음모론적 시각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고 있냐면 오다 노부나가랑 예수회가 친구가 된 거는 오다 노부나가를 이용해가지고 당시 일본이 전국시대였으니까 무기를 팔아서 계속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일본인들이 갖고 있던 금을 총이랑 맞바꿔서 그 금을 가지고 유럽에서 그 개신교도들을 그 제거하는데 군장음으로 쓰려고 했던 목적을 갖고 있었는데 오다 노부나가가 너무 의외로 싸움을 잘해가지고 전국시대를 너무 빨리 종결시키고 통일을 시키려 하자 일본에 계속 내란을 일으켜가지고 더 많은 금을 일본으로부터 뽑아가지고 유럽에 가져가고자 암살시킨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예수회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예수회가. 그래가지고 이 예수회의 등장으로 인해가지고 오다 노부나가가 급살을 당해요. 그러면서 일본이 다시 전국시대로 빠질 뻔했는데 이거를 제압하고 통일을 시킨 사람이 바로 토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그 오다 노부나가의 과거 그 부하들 이런 사람들 이끌고 마저 통일이 안 됐던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일본을 통일을 시켜요. 결국 이로 인해서 그 예수회가 원했던 일본의 내전이 지속되지 못하고 끝나버립니다.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그 포르투갈 선교사들은요 이걸로 만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벌이냐면요 그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점령한 지역에 각 패전을 한 영주들을 접촉해가지고 비밀리에 이 사람들에게 총과 대포를 자기가 줄 테니 개종을 하는 선교 활동을 또 합니다. 그래서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여기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껴요. 왜냐면
일본이 거의 100년 동안의 전쟁으로 해서 어마어마하게 전 국토가 피폐해지고 그 다음 인구가 급격히 감소해서 일본이 굉장히 멸망 직전의 상태까지 갔는데 또 예수회 출신 이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일본에서 또 전쟁을 일으키는 내란 공작을 펼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생각하는 아이디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조선출병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게 임진왜란이에요. 그래서 임진왜란이 일어나면서 결국 포르투갈 선교사는 암묵적으로 토요토미 히데요시와 어떻게 보면은 평화조약을 맺은 거예요. 즉 걔네들이 원하는 건 뭐였어요? 지속적인 전쟁이에요. 전쟁이 지속돼야만 계속 금을 수입해가지고 유럽에서 자기네들의 세력을 확장시키는데 군자금으로 쓸 수 있었으니까. 근데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그 전쟁이 자국의 영토에서 일어난다면 자기 나라가 피폐해질 테니까 그 전쟁의 방향을 조선으로 돌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희생을 당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나오죠? 밑에 오다 노부나가의 후계자인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총을 바탕으로 일본을 통일한 뒤에 예수의 신부들을 만나 명과 조선을 정복하고 전역에 교회당을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이거예요. 가도정명은 표면적인 것이고 실질적으로는요.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 내에 들어와 있던 바로 이 기독교 신자들이 국가를 분열시키는 것을 막고자 다 바깥으로 뽑아낸 전쟁이 임진왜란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실제로 셰스페데스 신부, 이 사람도 예수의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고니시 유키나가 우리나라에서 소서 행장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군에 종군하여 조선에 전도를 시도했다. 일본군이 조선인을 죽이고 고해성사를 하고 성수를 뿌리면서 일본군을 축복하기도 한다. 웃기는 얘기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가 카톨릭을 처음 만났던 이 장면이 이랬었어요. 임진왜란 때 카톨릭이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그게 참 웃기죠? 근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카톨릭 신자들이 지금 정의구현 사제단 이런 애들이 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무슨 정의를 얘기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더구나 지금의 교황이 프란체스코 교황은 예수의 출신입니다. 예수의 출신이 뭐였어요? 우리나라에서 전쟁 일으킨 사람들이라고. 토요토미 히데요시도 이 예수의 출신들이 워낙 막강하고 부담스러우니까 전쟁의 방향을 조선으로 돌렸던 거라고. 그래갖고 예수가 우리나라에 와서 조선 사람들을 학살을 하고 시체 위에서 성호를 긋고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 사람을 죽인 다음에 성호를 그럼 뭐해요? 사람 죽여놓고. 근데 얘네들은 이 당시 이거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때부터 이미 그 예수의 정의구현 사제들의 시체 파리는 이미 시작됐었거든요. 그래갖고 여기 보면은 조중화라는 임진왜란 전문가가 저술한 다시 쓰는 임진왜란사를 보면 프란치스코, 이 사람도 또 프란치스코였네. 사비에르라는 천주교 신부가 일본 땅에 1549년에 정식적으로 와서 포교를 시작하며 그와 함께 온 유럽인들이 화승총을 계속 보급했다고 하는데 프란체스코 사비에르는 예수회 사제였다. 그는 포르투갈의 예수회 소속 신부였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화승총을 조총으로 개량하고 3단 철포 부대를 운영하여서 일본을 제패한 오다 노부나가는 천주교 예수회를 적극 후원하였다. 그리고 조중화가 다시 쓴 임진왜란사는 이후 오다 노부나가의 대를 이은 히데요시가 임진대전쟁을 일으켰다고 나온다. 나와 있잖아요. 응? 우리나라의 천주교는요, 바로 이러한 그 전쟁을 불고 온 악마 같은 종교였습니다. 그 당시 그 일본인들 입장에서, 그리고 조선인들 입장에서. 일본은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한번 뒤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일본 열도에 있는 걸 원치 않았어요. 이제 내전 끝내고 평화의 시기가 왔는데 또 예수 애들이 들락거리면서 일본 사회를 분열시키려고 하고 무기 팔려고 하고 하니까 내쫓아버린 거예요. 어디로? 전쟁의 방향을 조선으로. 그리고 조선은 그때 바로 기독교 세력을 처음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마어마한 쇼크를 먹었죠. 왜? 상상도 못한 짓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여놓고서 축복을 해주고, 그리고 성수를 뿌리면서 이 조선인을 죽인 일본군도 축복해줘요. 죽인 사람도 축복해주고, 죽인 사람도 축복해주고, 그러면서 개종을 강요하고, 아메리칸 인디안에게 했던 방식 똑같이 했었죠. 그러한 그 신개척지, 유럽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개척지의 원주민들을 개종하는 건요, 구교나 신교나 똑같았습니다. 그게 개신교 기독교가 됐든, 구교 카톨릭이 됐든, 죄다 원주민들을 학살하고 개종 강요하고 이랬던 것들이 아주 치열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한테 우파 운동하면서 저한테 개종 강요하는 목사들 나오면 내가 절대 하지 않는다고. 왜? 저는 이런 역사적 배경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보통 목사들은 카톨릭만 비난합니다. 근데 개신교도 나쁜 짓 똑같이 했어요. 아메리칸 인디안 1억 명 누가 죽였어요? 그건 개신교 목사들이 죽인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그 신자들이. 그래서 이 식민지 개척의 역사는요, 부교와 신교 간에 싸우면서 중간에 어리버리 가만히 있던 그 제3의 국가, 민족들이 희생을 당한 전쟁이거든요. 그리고 이 두 나라의, 이 두 지역의 그 공통적인 그 경향은 바로 개정강요, 그 다음 무기, 마약 등등을 매매해서 그 군자금을 가지고 유럽에서 자기의 세력 확장을 위한 패권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동일했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임진왜란 전에 구교가 들어와서 한번 그렇게 박살을 내고 메이지 유신 이후에 신교, 즉 개신교가 들어서 박살을 냈습니다. 일본은 2번 당했어요. 하지만 일본은 그런 거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고 조용히 자기 개발을 하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임진왜란 때 보면 이게 소서행장인데 뒤에 보면 십자가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나라에 쳐들어온 거는 바로 그 당시에 그 카톨릭 예수회 세력입니다. 그리고 소서행장이 바로 그 카톨릭 신자였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조선에 침략할 때 선봉장을 섰었죠. 근데 왜 우리나라 개신교 목사들은 이 소서행장을 하나님의 부대라고 얘기하는 목사가 있냐는 겁니다. 그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죠. 그래갖고 이순신을 사탄이라고 몰죠. 왜? 이순신은 기독교 신자 아니었으니까. 응? 그래서 소서행장을, 그리고 일본군의 조선 침략을 막았던 이순신은 오늘날 그 심지어 그러니까 카톨릭이 아닌 개신교 목사들에게까지도 이순신은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전파되는 걸 방해한 사탄의 수장이고, 침략자였던 소서행장을 오히려 십자군의 정의로운 사제 이런 식으로 묘사한단 말이에요. 응? 왜 그럴 것 같아요? 구교고 신교고 아까 한번 얘기했던 거지만 이들은 자기네 종교를 가지지 않은 다른 사람들은요, 인간 취급을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라 하더라도 이들의 입장에서는 카톨릭 신자인 소서행장이 유교, 그 사람 이순신이 유교인지 불교인지 알 수 없지만은 그 신자였던 이순신은 사탄으로 보게 되는 시각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 퍼진 음모론이 만들어지는 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음모론 있죠? 이 음모론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들의 시각에 있어서는요, 구교, 신교, 즉 카톨릭이나 개신교가 아닌 다른 종교 신자냐 다 사탄이고 악마입니다. 이런 시각이 오늘날 우리나라 개신교 목사들 입에서도 설교 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카톨릭 신자들을 옹호해 주잖아요. 왜? 둘은 싸우지만 어쨌든 성경을 기반으로 한 종교니까. 그래서 일본에 보면 이게 숨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카쿠레 키리스, 이게 뭐래서 카쿠레 기리사단인가? 뭐 그런 이름으로 해서 일본에 있습니다. 맞네. 카쿠레 기리사단.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 일본에서 그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그 패전에서 들어온 사람들 있어요. 소서행장 이런 애들. 임진왜란 패하고서 일본에 들어왔는데 이 패전에 들어온 사람들을 도쿠가 이에야스가 박해를 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나오지만 일본에서는 그리스도교는 1587년 불법이 됐고 10년 뒤 나가사키에서 26명이 처형되면서 박해가 시작됐다. 가장 잔인하고 체계적인 그리스도인 박해 가운데 하나였다고 할 수 있다. 웃기는 소리죠. 이거 자기네 입장에서만 쓴 거야. 그 일본이 전국시대 때 들어와서 카톨릭 신자들이 한 게 뭐예요? 무기매매, 전쟁이었거든요. 얘네들은요, 일본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대량 살상이 되도록 칼과 활이 아닌 총과 대포를 주면서 싸움을 시키고 거기서 돈을 벌어온 놈들이라고요. 그랬던 놈들이 불과 26명이 죽었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거 웃기지 않습니까? 그때 전국시대 일본 사람들 몇 명이나 죽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얘네들은 자기네들이 죽으면은 난리를 치고 일본인들이 죽은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이러한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1587년에 불법이 된 거예요. 왜 불법시켰어요? 일본인들을 분열시키고 총대포로 죽이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조선으로 다 쫓아내버리죠. 왜? 조선 가로 죽으라 이거예요. 너희들은 더 이상 기독교 신자는 더 이상 일본에 있지 마라. 왜? 우리나라에 있으면 계속 유럽인들과 결탁해가지고 무기매매해가지고 일본을 분열시키고 전쟁에 빠뜨리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임진왜란 끝나고 소수행정이 어떻게든 뚫고 나와가지고 일본에 돌아오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도쿠가 이에야스가 나중에 그 세기가하라 전투라 그래서 그 동군서군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일본을 세국 정치하면서 바로 이때 들어왔던 바로 기리사단들을 철저하게 다 제거합니다. 왜? 일본의 안정된 번영을 위해서 했던 거예요. 그래서 포르투갈 선교사와의 커넥션을 완전히 끊어버림으로써 더 이상 일본 열대에서 무기 매매가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나가사키항만 개항한 다음에 철저하게 무기에 대한 통제한 겁니다. 왜? 이 서양인들의 국교신교 종교전쟁 때문에 일본이 피해를 보는 걸 막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그래서 1차 카톨릭에 의한 일본의 침략은 임진왜란 이후에 도쿠가 이에야스에 의해서 종결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일본은 잠깐 동안 몇백 년 동안 평화의 시대를 맺고 나서 다시 또 세력이 들어오죠. 그게 뭐냐면 바로 미국에 의한 그 강제 개항이에요. 가나가와 제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 1840년, 그러니까 그 페리 제독이 일본에 들어오기 전후에 그 역사적 시대 연표를 보면요. 1840년에는 1차 아편 전쟁이 있었고 그 다음에 1854년에 검은배 사건이 납니다. 이 검은배 사건이 아까 얘기했던 페리 제독이 일본에 온 거예요. 그래서 페리 제독이 요코하마만에 와가지고 대포를 쏘면서 강제 개항을 요구했을 때 일본의 에도 막부가 그것을 응해준 거는요. 바로 1840년에 있었던 아편 전쟁 때문이에요. 청나라가 이 아편 전쟁에서 어이없이 져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이 아편 전쟁은요. 청나라 해군이 영국 해군하고 싸운 전쟁이 아닙니다. 청나라 해군이 영국의 마약상하고 싸운 전쟁이에요. 그 마약상하고 싸운 전쟁에서 진 전쟁이에요. 즉 정규군하고 싸워보지도 않은 거고 그냥 상단이랑 싸운 전쟁인데 쪽팔리게 져버린 전쟁이었다고요. 여기에 일본 사람들도 어마어마한 공포심을 느꼈어요. 일개 상단에게 청나라 해군이 졌는데 만약에 영국 혹은 미국의 해군이 정식 군대가 와갖고 이렇게 개항을 요구한다면 이들과 싸우는 것은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고 자기가 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고로 우리는 불평등하더라도 개항을 한 쪽으로 의견을 통일해야 된다는 그러한 의견을 보게 된 거예요. 왜? 아편 전쟁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미일화친 조약, 즉 가나가 조약을 맺게 되고 1850년에 2차 아편 전쟁이 또 청나라에서 일어나죠. 그리고 나서 1854년 안세이 5개국 조약이라고 해가지고 다른 나라들도 전부 다 개항 요구를 하면서 이제 에도 막부랑 조약을 맺습니다. 다 불평등 조약일 수밖에 없죠. 근데 에도 막부가 왜 맺었느냐? 무서워서였어요. 왜? 2차 아편 전쟁에서 또 청나라가 졌어요. 1856년. 그래서 2년 뒤에 안세이 5개국 조약을 맺으니까 에도 막부가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거 거절했다가는 청나라도 박살나는데 우리 같은 나라가 어떻게 버티겠냐 해갖고 결국 다 응해줍니다. 그러면서 많은 조약을 맺어요. 그리고 나서 일어난 게 여기 보면 1860년 사초 동맹, 1860년 대정봉환, 1860년 에도 막부의 붕괴 이런 식으로 쭉 이루어지면서 결국 에도 막부가 망하는 길을 걷게 되는데 1868년에 일어났던 게 바로 보신전쟁이라 그래서 메이지 정부가 생기게 되는 결정적인 그 계기가 되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신전쟁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지도가 나오는데 제가 뒤 지도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 지도를 먼저 보여드리면 보신전쟁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여기 그 화살표가 그려져 있죠. 빨간색이 그 메이지 정부군이고 파란색이 도쿠가와 군대입니다. 근데 이 도쿠가와 군대가 계속 져요. 근데 여기 보면 교정국해서 보면 도쿠가와 막부 쪽으로 해서 번이 나오죠. 일종의 지방 영주인데 숫자 보십시오. 압도적으로 도쿠가와가 많아요. 그리고 메이지 정부 쪽으로는 사츠마번, 초슈번, 토사번, 사가번 뭐 요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수적으로는 도쿠가와가 유리했습니다. 한데 이들이 전쟁에 져요. 그리고 전쟁을 한 지역은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혼슈서부터 해서 홋카이도까지 해서 일본의 거의 전 국토의 80%가 전쟁터로 변하면서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난 게 바로 보신전쟁이에요. 이 보신전쟁에서 에도 막부가 패하면서 메이지 정부가 수립되게 되는데 아까 얘기했죠? 일본은 서방 국가들에 의해서 계속 침략을 당하고 불평등 조약을 맺었지만은 그러면서도 굉장히 조용하게 내부적으로 단결을 모색하고 부국간편을 꼭 이렇게 추진했다고. 이 보신전쟁은요, 우리나라 치면 6.25 전쟁입니다. 이념이다로 6.25 전쟁. 왜? 개화파와 개화를 반대했던 세국주의 척사파들의 전쟁이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전쟁을 끝내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 밑에도 나왔지만 내전에서 승리한 반막부 세력은 일본에서 외국인들을 추방시키고 과거의 막부가 외국과 맺은 불평등조약, 여기서 얘기하는 불평등조약이 뭐냐면 여기 아까 얘기했던 1858년에 안세이 5개국 조약이에요. 그거를 불평등조약을 없애려고 했다 해요. 근데 없애지 못합니다. 왜? 장기적인 근대화 정책을 채택하고 개국시키기 위해 포기했다. 즉 뭐예요? 불평등조약 이거 다 알았는데 이걸 갖다가 지금 다시 조약을 이렇게 바꾸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외세 개입과 침략이 있을 거라 알았기 때문에 안 한 거예요. 안 하지만은 내부적으로 정치적인 내각은 개화파를 중심으로 다 구성합니다. 막부도 개화를 안 하려던 건 아니에요. 막부도 개화를 하려 했지만 점진적인 개화를 하려 했던 것 뿐입니다. 하지만 좀 더 급진적 개화파였던 메이지파들이 승리를 하고 나서 이렇게 불평등조약을 처음에는 바꾸려고 했어요. 전 정권의 어떻게 보면 잘못 아닙니까? 우리나라 문정권 좋아하는 거. 전 정권의 똥치우기. 그래서 전 정권의 잘못이라 생각하고 이거를 없애려고 했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없애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불평등하긴 하지만 지금 이거를 평등협약으로 다시 바꾸려 하게 되면은 영국, 프랑스, 러시아 뭐 각종 강대국들이 죄다 일본에 쳐들어와서 일본은 다시 한번 불바다가 될 게 너무나 자명했기 때문에 하지 않고 전 정권의 정책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이고 타카모리를 비롯한 신정부의 지도자들은 도쿠가와 막부의 충신들에게 관용을 베풀었고 옛 막부의 지도자들에게 신정부의 책임 있는 직책을 수여했다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요 막부 시대의 정치인들을 전부 제거한 게 아니라 중용했어요. 왜? 인재들은 다 썼어요. 이번에 이걸 제가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문정권도 얘기하는 게 뭐예요? 적폐청사이죠? 적폐청사 한다는 거 뭐 했습니까? 광주 제1고 출신으로 모든 정계를 다 메워버렸죠? 그래 놓고 지금 우파 사람들이 걱정하는 그럼 한미 군사동맹을 약화시킨다던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서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 경계 원조하는 거 이런 것들 비판하는 사람들 싹 정계 재계에서 배제시켜버리고 자기들끼리 하면 국제사회에서 말도 안 되는 혼자만의 외교를 하고 있잖아요. 초기 메이지 혁명가들은요 비슷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지만은 정권을 잡고 나서 어떤 일을 하냐? 아 이거는 전 정권의 말이 맞다 라고 판단을 한 다음에 전 정권이 맺었던 그러한 불평등 조약도 그냥 안 씁니다. 왜? 현실적으로 우리가 해도 에도 막부보다 더 나은 조건으로 조약을 할 수 없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포기한다고요. 그랬고 더 나아가서 뭘 합니까? 에도 막부의 인재들을 그대로 다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하코다테 전쟁이에요. 하코다테 전쟁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당시에 홋카이도가에서 마지막 그 막부 세력들이 항전을 하는데 그때 당시 여기에는 그 에조공화국이라고 해가지고 그 독립국가를 만들려고 했었어요. 그 막부 세력들이. 그래서 여기를 다스렸던 에노모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지역을 일본으로부터 그러니까 메이지 정부에서 독립된 독자적인 세력의 국가를 건설하고 그 여러 가지 그 메이지 정부에 대항하는 세력을 건설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물리치기 위해서 메이지 정부가 또 바다 건너서 홋카이도로 침략을 합니다. 이게 바로 하코다테 전쟁이에요. 이 하코다테 전쟁을 통해 갖고 에조 공화국이 결국 무너지면서 망합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하나의 통일된 국가가 완성이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 에조 공화국을 다스렸던 사람이 바로 에노모토 다케하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여기도 나와 있지만은 뭐라고 써 있느냐? 보신 전쟁에서 끝까지 메이지 정부에 대항하였고 이 끝까지 대항하였다는 소리는요. 메이지 정부 입장에서 역적 중의 역적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요. 사형을 시켰어요. 오라요.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 뭐라 나오냐? 에조 공화국을 건국하여 도총제에 취임하였다. 그러나 1869년에 자신이 저술했다는 만국 해율 전서라는 책을 구로다 키요다케에게 건네줬다며 신정부군에게 항복하고 용서받은 뒤 러시아와 사할린, 쿠릴열도 관련 조약 체결 특사로 파견된 등 메이지 정부의 편에 서서 일하였다. 라고 나오는데 굉장히 중용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1869년에 이 사람이 저술했다는 만국 해율 전서라는 게 있어요. 이 만국 해율 전서라는 게 뭐냐면요. 이 에노모토라는 사람이 일본이 앞으로 근대화를 했을 때 어떻게 그 근대화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청사진
그 다음에 홋카이도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었어요. 어디에 어떤 자원이 있고 어디에 어느 정도의 인구의 아이누인 인구가 분포되어 있고 러시아 국경은 어디까지 와 있으며 러시아가 어디에 군사기지를 짓고 이런 각종 정보들을 모아놓은 책이에요. 이 책을 그 구로다 키요다카라는 사람한테 줍니다. 구로다 키요다카가 누구냐면요, 이때 당시에 하코다테 전투를 했던 그 시기에 그 메이지 정부의 장군 중에 한 명이에요. 즉 에노모토를 죽이러 온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에노모토 장군이 이 구로다 키요다카라는 사람을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이 사람에게 자기가 썼던 아까 망국 해율 전사라는 책을 보여주면서 이 하코다테 전투는 분명히 메이지 정부군이 이길 것이다. 하지만 이 전쟁에서 우리가 패전한다 하더라도 내가 썼던 이 망국 해율 전사라는 책은 절대 불태우지 말고 잘 가져가서 너희들이 쓰도록 해라고 줘요. 그래서 이 전쟁이 날 때 자기네는 끝까지 그 도쿠가 막부에 충신해서 싸우다 죽을 것인데 만약에 그 전쟁 과정에서 내가 썼던 이 책이 불타버린다면은 앞으로 일본이 그 메이지 유신 이후에 근대화하는데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리고 어차피 에도 막부건 메이지 사람이건 알았어요. 이 전쟁에는 바로 외세의 개입이 있었다는 것. 이거는 과거 임시왜란 전에도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일본 사람들이 이거 알았다고요. 우리가 지금 내란으로 싸우고 있는 것은 결국 외세 개입의 이해관계 때문에 만들어진 비극이고 이 비극이 종결이 되고 나면은 빨리 근대화로 가야 되는데 이 근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자기가 썼던 이 책이 매우 중요하니까 우리 이 막부의 그 충신들이 다 죽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 책만큼은 꼭 보존해달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 구로다 키요다카라는 사람이 그 책을 보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일을 하냐면은 여기 제가 줄을 앉혀놨는데 이 사람 후반기 인생에 보면 뭐가 만년하고 나오는데 여기 보면 맨 밑에 있습니다. 만년에서 사츠마번의 중진이라고 하나 추문과 의혹 사건으로 말년에는 붕뜬 신세가 되어 동양의 사람들은 떨어져 나갔다. 대신에 옛 막부의 신하와의 교제가 농밀해져서 특히 외교 분야에서는 에노모토 다케하키를 중용하게 되었다. 그의 죽음 즈음에서 에노모토가 장의위원장을 맡았다고 하는 것을 보면 사츠마 사람들의 그의 경운을 알 수 있다라고 해서 이 적장이었죠. 적장이었던 에노모토를 이 구로다 키요다카라는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의 뒤를 봐주고 보호해줘요. 그래서 중용해줍니다. 왜냐? 메이지 유신을 일으킨 사람들은 촌놈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 메이지 유신의 주역이었던 사람들, 뭐 이토 히로부미가 됐던 초슈5의 멤버들이죠. 그 다음에 뭐 메이지 유신할 때 나오는 아주 유명한 사람 사카모토 료마, 이런 사람들 하급 무사예요. 일자 무식인 사람이라고. 그냥 열정만 있었지 어떻게 일본을 근대될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었다고. 오히려 에도 막부에 있던 엘리트층들이 일본 근대화에 대해서는 더 잘 알았어요. 왜? 지식인층이니까. 그러면서 미국과 그 다음에 영국과의 외교에 있어서 불평등 조약을 맺으면서도 끊임없이 조용히 일본 근대화를 위한 준비를 차곡차곡 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 집약체가 망국 해율전사라는 책인데 이러한 책들을 엘리트층들은 쓸 수가 있었다고요. 근데 그 일본의 그 메이지 중심 세력들은 이런 것까지는 몰랐어요. 뭐 알아야지.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결국 그렇긴 했었지만은 이 사람들은 통일지음에 대해서는 이 도쿠가 막부 때 엘리트층들이 썼던 근대화 전략이 옳다는 것을 알고 그걸 다 흡수해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하코다테 전투를 통해 가지고 그냥 과거 막부의 그런 그 충신들이죠. 이 사람들을 다 전범으로 몰아서 다 죽여도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중용을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일본 메이지 유신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무식한 놈들이 뭘 알겠어요. 응? 우리나라 문정권 주사파 무식한 놈들이 뭘 알겠어요. 응? 과거 기득권이었던 우파 사람들의 그 엘리트 관료들이 더 미국과의 외교, 일본과의 외교, 중국과의 외교에서 더 노련하죠. 그 강대국들을 상대로 해서 온갖 실정도 있습니다. 왜? 강대국이니까 강대국들이 만드는 불평등 조약을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근대화를 하죠.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박정희 대통령의 근대화 발전 아니에요. 그 민족문제연구소 좌파 집단 애들이 만든 그 100년 전쟁이라는 걸 보면 나오잖아요. 이승만 욕하고 박정희 욕하잖아요. 근데 거기 욕할 때 뭐라 그래요? 미국 CIA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박정희는 병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일자무식의 군발이 출신이 뭘 알겠어 하고 온갖 비난의 보고서를 다 썼다고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의 정책이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잖아요. 그거 왜 성공했어요? 바로 그런 국제 역학관계를 알고 냉전 시대를 이용해갖고 미국을 이용하고 일본을 이용해갖고 어마어마한 군자금과 기술을 받아서 한국의 근대화에 써먹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 미국은 한국을 일본의 하청회사, 그러니까 대만 정도의 국가로 만들려고 했단 말이에요. 좌파들이 좋아하는 대만 국가, 뭐예요? 중소기업 중심의 국가를 만들어가지고 꼬봉으로 쓰려고 했는데 박정희 대통령은 그걸 무시하고서 근대화하면서 대기업을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대기업을 만들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좌파들이 대기업 없애려고 난리를 치잖아요. 왜? 대기업이 착취한다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가 대기업을 만들었는데 지금 대만 가보십시오. 대만 사람들이 뭘 부러워합니까? 한국의 재벌들 부러워해요. 우리나라에는 삼성, 현대, LG, 뭐 기타 등등의 재벌이 있었기 때문에 바깥으로 진출해서 다국적 기업을 만드는데 성공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엄청난 대만을 능가하는 GDP를 가진 국가가 됐지만 대만은 한때 잠깐 우리를 추월해가지고 먼저 부자 나라가 됐지만 그 이후로 멈춰버린다고요. 왜? 중소기업들만 잔뜩 있고 대기업이 없었기 때문에 해외 진출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러한 그 세계화, 이 다국화된 시대에 대만은 그 맨날 외국에서 주는 오더만 받아서 생산하는 국가로 있다가 갑자기 중국이 그러한 그 아웃소싱 업체의 역할을 가져가면서 대만이 몰락하거든요. 우리나라도 그 당시에 미국이 원했던 대로 아웃소싱 업체로만 남아있었다면요. 중국의 개혁개방, 그러니까 91년 소비에트 붕괴 이후 개혁개방 시대에 우리도 망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대기업이 있었기 때문에 거꾸로 중국을 진출하고 인도를 진출하고 해외를 진출하면서 더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커진 거예요. 이거 누구 때문이에요? 이거 박정희의 덕이에요. 응?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바로 과거에 그리고 있었던 그런 엘리트나 이런 사람들을 필요한 사람들을 흡수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좌파들이 죽어도 싫어하는 친일 청산이 안 됐다는 얘기죠. 예? 일본도 그러한 식으로 과거 구태 세력과의 청산을 하지 않습니다. 왜? 필요한 건 써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노하우는 배워야 되기 때문에. 과거 일본의 메이지 정부가 이거를 완전히 쓸어버렸다면요. 일본은 후진국으로 전락했어요. 하지만 일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외세 세력의 침략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연대를 한 거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사카모토 류오마예요. 많이 나와요. 이 사카모토 류오마라는 사람이 굉장히 미화되어 있습니다. 사실 사카모토 류오마는요, 우리가 미화된 거의 이미지와는 다르게 그다지 훌륭한 인물은 아니에요. 훌륭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 같은 훌륭한 인물은 아닙니다. 왜냐? 이 사카모토 류오마는요, 여기도 나오지만 토사번 출신인데 탈번무사예요. 즉 쉽게 얘기하면 실업자입니다. 일본의 사무라이는요, 어떤 번에 속해 있어야만 그로부터 녹봉, 즉 월급을 받아서 먹고 사는데 얘는 탈번무사였기 때문에 어디 소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칼제비일 뿐이에요. 칼제비. 하급 칼제비. 근데 이 사카모토 류오마가요, 나중에 가메야마 샤츠라는 회사를 만듭니다. 이 가메야마 샤츠는 나중에 미쓰비시 그룹의 전신에 해당하는 회사인데 이거를 만든다고요. 사카모토 류오마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근데 이 사카모토 류오마가 이렇게 회사를 만든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도쿠가와 막부와 메이지 정부가 전쟁을 하게 될 때 무기를 공급하는 역할을 해요. 메이지 정부에. 그게 가능하다 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보세요. 저는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문재인 정권을 타도하기 위해서 외국 세력의 힘을 빌린다고 쳐봅시다. 근데 저는 뭡니까? 그냥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그냥 일반인이에요. 대기업에 들어가 있거나 해서 월급을 받는 회사원도 아니에요. 그리고 어디 뭐 정치랑 연결된 무슨 어디 뭐 자유한국당 소속 무슨 정당원도 아니에요. 그냥 일반 개인이라고. 근데 저 같은 사람이 문재인 정권이 북한이랑 붙어서 비핵화를 하지 않고 핵 개발을 돕는 이런 악행을 하는 것을 내가 저지하겠다고 갑자기 제가 생뚱맞게 회사를 세운다 칩시다. 그런데 제가 회사를 세우자 갑자기 미국이 저에게 F-22를 팔고 칼빈슨 항공모함을 팔고 해서 그 무기를 기반으로 해서 저와 뜻이 맞는 동지들을 규합해갖고 문재인 정권을 쓸었다 쳐봐요.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일 아니에요. 사카모토 류오마가 이 일을 했어요. 탈번무사 출신.
돈 한 푼 없는 어떻게 보면 그 거지 양아치지요 칼제비가 갑자기 가메야마 샷주라는 회사를 세우더니 갑자기 메이지 정부에 필요한 그 신식 무기를 수입합니다. 한 300 몇 정을 수입한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로 그치지 않고 최신식 그 당시로 치면 최신식 군함이죠. 군함도 영국으로부터 수입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메이지 정부가 외도막부를 타도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얘가 했던 게 뭐냐? 아주 유명한 일인데 사조 동맹이라는 걸 합니다. 당시 사츠마번하고 초슈번은 앙숙의 관계였는데 이 두 번을요, 그 동맹을 맺게 하는데 주선을 해요. 그리고 그걸 성공시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일반인인데 갑자기 제가 회사를 차려서 미국으로부터 F-22를 수입하고 칼비슨 항공모함을 수입한 다음에 이 무기를 가지고 싸워야겠는데 사람이 없어. 근데 보니까 우리나라 태극기 부대가 막 갈라져 있어. 근데 제가 가가지고 태극기 부대한테 야, 갈라져 있지 말고 우리 힘을 합치자. 그래가지고 내가 이 무기를 제공할 테니까 너희들이 이 무기를 갖고 청와대를 점령해야 하는데 갑자기 태극기 부대 지지자들이 그래 김정민 네 말이 맞아. 우리 힘 합치자 해가지고 합쳐갖고 F-22 타고 청와대를 공격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이게 가능하다 생각하세요? 이거를 이룬 사람이 사카모토 료마예요. 그래서 이런 결과로만 보고 사카모토 료마를 대단한 인물이라고 하는데 아니죠. 사카모토 료마는 바지 사장이었습니다. 진짜 세력이 누구였느냐? 토마스 블레이크 글러버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진짜예요. 사카모토 료마는 바지 사장이었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카모토 료마가 무슨 돈이 있어서 회사를 설립합니까? 법인 설립하려면 자본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본금이 어디 있어요? 그 돈을 누가 가져줬어요? 토마스 글러버라는 영국 상인이 대준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프리메이슨들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게 좋아하는 그 음모론에서 나오는 프리메이슨. 이 사람이 돈 대준 거예요. 이 사람이 돈을 대줘서 사카모토 료마가 그걸 기반으로 회사를 세우고 이 사람이 바로 상인입니다. 영국의 스코틀랜드계 출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상인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이용해 가지고 미국의 총포, 영국의 군함을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판 거예요. 사카모토 료마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걔가 미국제 무기라던가 영국제 군함을 갖고 와요. 얘는 히라카나 가타카다는 못 쓰던 일자 무식인데 영어는 어디서 배웠겠어요. 그런 거 아니지. 그래서 토머스 글로버가 일본에 와서 가메야마 샷주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세운 다음에 사카모토 료마를 바지 사냥을 앉혀서 일을 한 겁니다. 즉 일본의 메이지 혁명의 뒷배경엔 영국, 정확히 얘기하면 프리메이슨이 있었어요. 이런 거 우리나라 음모론자들은 알까? 맨날 뭐 얘기만 하면 뭐 프리메이슨 얘기 막 개거품 푸는데, 그래서 미쓰비시 그룹이 나중에 생깁니다. 사카모토 료마가 암살당하고 나서 가메야마 샷주가 미쓰비시 그룹으로 재탄생하게 돼요. 이 이와사키 야타로라는 사람이 그것을 물려받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게 된 배경에 프리메이슨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왜 그랬는지를 봐야 돼요. 여기서도 무엇이 있었느냐, 여기 지도에도 나오지만은 일본이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던 시기 바로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있었습니다. 남북전쟁이 언제 일어나냐면 1861년에 일어나요. 메이지 유신 때 가깝죠. 그리고 나서 1865년에 남북전쟁이 종결이 됩니다. 이로 인해서 미국은요, 전 국토가 폐허가 돼요. 물론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도 많은 외국 세력들이 거기 개입해서 돈놀이를 합니다. 왜? 전쟁은 괜찮은 빚이 있으니까. 그래서 미국이 남북으로 갈려서 싸울 때에도 유럽의 많은 금융 세력들이 남부군에, 북부군에 돈을 걸면서 전쟁을 하면서 많은 돈을 벌었어요. 결국 미국이란 나라는 그러한 그 국제 금융 세력의 희생양이 된 나라예요. 하지만 그런 희생을 딛고 통일을 합니다. 통일한 다음 미국이 뭐예요? 똑같은 짓을 하죠. 자기네들도 피해를 봤던 그 전후 복구를 위해서 그 당시 남부군을 무장 해제할 필요도 있었기 때문에 그 미국에 있던 총포들을 대량으로 다 수출을 합니다. 어디에? 일본에다가. 왜냐면 미국이 전쟁으로 인해서 피폐가 됐는데 뭐가 있어요? 개뿔도 없지. 그리고 전후 복구 배상금을 물어야 되는데 유럽의 금융세력으로부터 돈을 빌렸으니까 돈을 갚을 길이 막막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만만한 게 일본이라고 일본에다가 남북전쟁 때 쓰려고 만들었던 어마어마한 무기를 죄다 일본에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과거 일본 그 전국시대 때처럼 또 내란을 일으켜가지고 무기를 팔아서 많은 돈을 벌어서 전후 복구를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가메야마 샤츠도 만들고 다 만들었는데 문제는 무엇이었냐? 사카모토 료마가 말을 안 들어요. 사카모토 료마가 대정봉환이라고 해가지고 메이지 정부군이 생길 때 도쿠가와 막부를 항복시킵니다. 즉 도쿠가와 막부가 갖고 있던 권력을 천황에게 인계를 해요. 그게 대정봉환이에요. 즉 사카모토 료마도 잘 알았어요. 사카모토 료마뿐만 아니라 일본의 메이지 정치인들은 잘 알았어요. 자신들은 근대화가 절실했어요. 왜? 근대화를 하지 않는다면은 일본은 나중에 서구 열강들에 의해서 식민지 당하기 뻔했기 때문에. 그래서 근대화를 하고자 하는데, 근대화의 조건이 뭐예요? 맨날 종교 개종해라, 무기 팔아먹고 내전 일으키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걸 알았기 때문에 일본은 안 할 수는 없고 하면은 나라가 망하고, 이런 얘네들도 딜레마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딜레마 속에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른 민족을 흉내낼 수 없을 정도의 인내와 현명함으로 그걸 극복합니다. 그게 뭐예요? 전쟁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 사카모토 료마는 반대합니다. 그래서 일어난 게 대정봉환이에요. 결국 뭐예요? 미국은 과거 유럽 열강들의 금융 세력들에게서 받았던 전쟁 피해 복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똑같은 카르마죠. 업보를 일본에게 넘겼는데, 일본의 정치인들이 미국이 원하는 대로 전쟁을 하면 참 좋겠는데 다 만들어놨는데 사카모토 료마가 거기서 반대하는 거예요. 대정봉환이라고 해가지고 일본 막부가 천황에게 저항하지 않고 자진해서 권력을 반납시키는, 어떻게 보면 대업을 이룬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사카모토 료마의 큰 공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요? 전쟁을 못하는 거예요. 전쟁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미국은 전후 복구를 하는데 비용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카모토 료마가 갑자기 암살을 당합니다. 마치 오다 노부나가처럼 갑자기 사카모토 료마가 암살을 당하고, 사카모토 료마가 암살을 된 이후에 바로 보신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혼슈서부터 홋카이도까지 완전 전쟁터가 되면서 일본이 완전히 전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 와중에 어마어마한 일본의 금이 미국으로 넘어가게 되고, 미국은 그 금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날의 미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초석을 다지게 돼요.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는 전국시대 때 카톨릭 세력들에 의해서 한번 훑어가고 약탈을 당하고, 그 다음에 근대시대에 개신교 세력들에 의해서 또 한 번 약탈을 당해요. 그 약탈당한 돈이 영국과 미국의 열강이 힘을 갖게 돼요. 오늘날 G7을 만들어지게 되는 초석을 만든다고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내가 얘기해요. 일본은 서구 열강 세력을 비난할 자격이 있다라고 전 봐요. 왜? 어마어마한 약탈을 당했으니까. 하지만 일본은 지금도 조용합니다. 근데 오히려 서구 열강 세력이 약탈을 당해보지 않은, 오히려 일본을 죽이기 위해서 서구 열강으로부터 혜택을 받던 한국은 그렇게 불만이 많아요. 참난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이해하게 되는 그 배경 속에는요, 서구 열강의 이해관계에 의한 이용된 전쟁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어마어마한 피해를 받았고, 일본은 그걸 알면서 전쟁을 치러요.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죠? 하코다테 전쟁 이후에 메이지 정부 사람들은요, 막부 사람들을 중용합니다. 왜? 이 사람들은 매우 중요하고 우리의 조국 근대에 필요한 인재들이라 해서 다 흡수해버립니다. 그래갖고 그 사람들을 중요하게 쓴단 말이에요. 오히려 메이지 혁명 때 사람들보다 에도의 그 충신들을 더 중용합니다. 왜? 아는 게 많았으니까. 우리나라 문정권이랑 정반대죠? 그래서 이 메이지 유신 혁명이 일어나는 배경에는 바로 이러한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그레이트 게임, 식민지 약탈 전쟁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당시에 메이지 정부가 근대화를 성공시킬 수 있었던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첫 번째 인내입니다. 제가 제일 높이 사는 거예요. 인내. 서구 열강의 불평등 조약, 침략을 알면서도 참았어요. 왜? 걔네들이 갖고 있는 총포, 근대화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인내. 그
그 다음 두 번째 요인이 무엇이었느냐? 막부의 엘리트층들을 흡수했다는 겁니다. 오랜 경험을 통해서 얻었던 그 막부의 그러한 노하우와 지식을 그대로 받아들여 갖고 근대화에 써먹어요. 그게 두 번째 요인이었고, 세 번째가 뭐였느냐? 바로 영국과 러시아의 그레이트 게임입니다. 이게 국제 환경이에요. 영국과 미국이 그 일본 열도에 와서 메이지 혁명을 일으키고 온갖 전쟁을 일으켜서 막대한 이익을 취하긴 했지만 일본을 식민지화하는 데는 실패합니다. 왜 그러느냐? 미국은 에스파니아 전쟁, 그러니까 미국 멕시코 전쟁이라 그러죠. 그래서 캘리포니아, 뭐 워싱턴주 등등 그 미국이 접하지 않던 태평양 지역을 마저 장악하기 위해서 아메리칸과 인디안과의 전쟁을 했었고, 스페인, 멕시코와도 전쟁을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태평양 진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아직 서부 개척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영국 같은 경우는 식민지 쟁탈전을 하면서 계속 영토를 확장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영토를 확장해하고 일본까지 직접 통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국의 입장에서는 일본을 키울 필요가 있었어요. 물론 일본을 전쟁을 일으켜서 돈을 버는 그러한 장난을 치긴 쳤지만 일본 근대화를 적극 지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바로 일본 메이지 정부가 적극적으로 로비를 하죠. 그랬기 때문에 홋카이도가 일본 땅이 되는데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고, 오키나와도 점령하고 조선도 점령하고 만주국까지 점령하게 된 거예요. 바로 외교의 힘이에요. 이거를 제가 왜 자꾸 벤치마킹을 하느냐? 이게 앞으로 우리나라가 걸어가야 될 길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메이지를 자꾸 강조한 이유는요, 메이지 유신을 공부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조국 근대화, 지금의 조국 근대화는 과거 같은 근대화가 아니에요. 4차 산업혁명 이후에 어떻게 보면 최첨단 국가가 되는 길, 그거를 개척할 수 없으며,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남북 통일을 했을 때 북한의 영토를 국제사회로부터 합법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받을 수 없게 돼요. 마치 일본이 홋카이도, 조선, 오키나와를 점령한다는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았듯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만주까지 점령하는 데 있어서 국제사회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실패합니다. 일본이 메이지 혁명 이후에 조선을 침략하고 그 다음에 만주를 점령하는 데 있어서 국제사회의 지지가 없었다면 이건 불가능해요. 왜? 식민지 쟁탈전 시대 때에도 내로남불 시대였거든요. 즉 영국이나 프랑스, 지니들이 점령하면 그건 합법화돼요. 그건 개척이라 그래. 근데 상대방 국가가 그거를 개척하면요, 그걸 침략이라 불렀거든요. 일본은 뒤늦게 근대화가 됐고 뒤늦게 식민지 쟁탈전에 참전한 국가였습니다. 따라서 이미 모든 지역은 다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등 서구 열강이 다 지배했고, 그나마 독립국가로 남은 데는 청나라, 조선 정도였다고요. 그래서 일본은 근대화 국가가 되면 더 이상 활과 창으로 싸우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총과 대포를 만들려면 석유가 필요하고 가스가 필요하고 석탄이 필요하고 뭐 등등 철강이 필요하고 이런 자원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자기네들이 만든 공산품을 수출을 할 시장이 필요했다고요. 그래서 뒤늦게 시장과 원자재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홋카이도, 오키나와, 조선을 점령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냥 점령하면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받으니까 영국과 미국과 힘을 합칩니다. 이게 바로 아이러니라는 거예요. 일본은 자기네들이 평화적으로 정권 이양을 하려던 바로 대정봉환을 방해한 세력이 바로 미국과 영국입니다. 왜? 미국은 자기네들이 남북전쟁에서 있었던 그 피폐했던 국가를 재건하기 위해서 그 남부군의 무장을 해제시켜서 그 무기들을 일본에 팔을 필요가 있었고, 또 영국은 전쟁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하고, 그리고 일본에 제일 먼저 들어온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가쿠레 기리사단, 카톨릭이었단 말이에요. 일본에 먼저 진출했던 카톨릭 세력들을 제거하고 개신교 세력을 심으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어요. 플러스 무역. 이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에서의 대정봉환을 통한 평화로운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전쟁을 통한 비즈니스를 통해서 반대파를 제거하고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 했었기 때문에 일본은 거기로부터 피해를 받았다는 걸 다 알았단 말이에요. 하지만 일본은 거꾸로 바로 영일동맹, 미일동맹을 맺습니다. 미일동맹이 뭐예요? 가스라테프트 조약이지. 일본인들은 바로 자신들을 이용했던 열강들을 이용해갖고
조선과 만주를 먹는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좌파들은 어떻죠? 뭐 맨날 반미 외치잖아요. 근데 왜 용미를 못할까? 이런 거예요. 왜 못하느냐?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면서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일본의 운리오 사건, 즉 운양호 사건에 대해서 불평등주의와 일본에 대해 피해를 받았다는 걸 강조를 할 뿐 그거를 극의를 하지 못했어요. 일본은 검은배 사건을 통해 가나가 조약을 맺고 나중에는 보신전쟁이라는 것을 통해 갖고 영국, 미국에게 어마어마하게 이용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극복해서 즉 그 용영, 용미를 해가지고 그들을 이용해가지고 홋카이도, 오키나와, 조선, 만주까지를 점령하는 어떻게 보면 쾌거를 이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의 좌파들은 이러한 혁명, 메이지 혁명에 대한 공부는 하지 않고 맨날 소비에트식 사회주의 혁명만을 꿈꾼다는 거예요. 실패한 사회주의, 실패한 혁명만. 그러면서 일본을 배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본은 굉장히 배울 가치가 있는 나라입니다. 왜? 일본은 자기를 이용한 나라, 자기를 괴롭힌 나라도 자기 편으로 만들어가면서까지 끝까지 국익을 지키라는 정신이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 거를 굉장히 잘 이용한 겁니다. 왜? 메이지 유신을 알았기 때문에. 맨날 좌파 사람들이 뭐라 얘기하니까 박정희 빨갱이였다, 친일파였다 얘기 많이 해요. 저한테도 그런 댓글 많이 달아요. 왜? 내가 박정희의 그러한 그 근대화 정책을 지지한 얘기를 하면 그래요. 박정희 친일파였는데, 박정희 빨갱이였는데 왜 비난 안 해? 헤헤 거린단 말. 그건 제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맞다 그래요. 박정희는 빨갱이였다. 남로당 출신이었으니까. 그리고 친일파였다. 왜? 만주 사관학교 출신이었으니까.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권력을 잡은 다음에 했던 정책이 빨갱이적이었는가 아니면 친일적이었는가예요. 그거를 봐야지.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건 뭡니까? 반공이에요. 반공을 하기 위해서 뭘 해요? 미군 기지 강화하고 미군 집어넣고 그리고 미국에게 자금을 받기 위해서 베트남 전쟁까지 참전해서 빨갱이들 따르려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우죠. 그 대가로서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경제 지원을 받고 중동 건설의 길이 열리면서 우리가 어마어마한 외화벌이를 하게 된 거예요. 반공 철저히 했어요. 빨갱이라고 하는 것까지 좌파들은 욕을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권력을 잡은 다음에 했던 반공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뭐 했어요? 친일? 친일파 맞죠? 만주사관학교 출신이니까. 근데 권력을 잡은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정책이 친일적이었나요? 반일적이었지. 왜? 미쯔비시 상사 꼬시고 과거 그 일본 스승이나 자기 인맥들을 이용해가지고 포항제철 건설하고 한국의 근대화와 일본의 자금과 기술을 어마어마하게 갖다 쓰잖아요. 그게 친일적이었나요? 반일적이었지? 박정희 대통령의 과거 경력은 친일, 그 다음에 친공? 하여튼 공산주의적인 성향이 있었어요. 하지만 권력을 잡은 다음에 철저히 반대로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국익주의자예요.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과거 경력 안 따진다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바라보는 그 시각은 일본의 장기 같은 시각을 갖고 있다. 즉 전향만 하면 내 편이다예요. 일본의 메이지 지사들이 에도 막부의 그런 충신들을 흡수했던 것처럼 유용하면 쓴다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좌파들은 그런 사고방식이 없죠. 맨날 과거 붙잡고 다니면서 과거 얘기하면서 맨날 그거를 비난해서 국민의 시선을 그쪽으로 돌리면서 자신의 실정을 감추려고 들지 필요한 것, 국익에 필요한 것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은 전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바로 이러한 그 국제 열강들의 이용을 당하면서도 이용을 하는 지혜를 발휘하죠. 그러면서 일본 제국이 성장합니다. 자, 일본이 한 것 중에 아주 놀라운 것인데 뭐냐면 일본 에도 막부가 왜 불평등 조약을 맺었는지 아십니까? 서구 열강이랑 러시아의 남하 때문이었어요. 러시아가 남하를 해갖고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러시아의 남하 정책에 의해서 일본도 러시아에게 침략당할까봐 절치부심했었어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신식 총포가 필요했기 때문에 불평등 조약을 맺고 빨리 신무기 개발로 전환했던 겁니다. 물론 영국, 프랑스, 미국 같은 나라도 러시아가 남방 진출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 바였기 때문에 일본 근대화에 적극적인 협조를 한다고요. 바로 이러한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맞았기 때문에 적과의 동침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일본은 그걸 이용해서 일본 제국이 되죠. 대일본 제국이 됩니다. 근데 제가 여기 보여주는 사람이 아카시 모토지로라는 사람이에요.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주 악명을 떨쳤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대만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대만에서는 아주 선정을 베풀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 사람을 왜 예를 들었냐면요. 이 아카시 모토지로가 한 업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제정 러시아를 붕괴시킨 겁니다. 여기 어딘가에 나올 텐데, 그래, 여기 나오네요. 여기 보면은 조선 총독부 경무국이라 써 있는 거 위에 나오는 문장인데, 단기전을 꾀한 일본 입장에서 제정 러시아 내부의 이러한 반체제 인사들이 내부에서 계속 종전을 주장하면서 입지가 강화되는 것이 큰 도움이 되고, 이토 히로부미는 아카시 혼자 일본군 10개 사단의 일을 했다고 찬양하였다. 이후 아카시는 한국의 통감부 설치 후 경무총감 겸 주차 헌병사령관으로 와서 13도 창의군의 허위신문 한국에서의 경험을 반성하여 대만에서 인자한 총독이 되었다고 한다 라고 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뒷부분 빼고 앞쪽에서 얘기할게. 뭐냐, 이토 히로부미가 아카시 모토지로를 일본군 10개 사단에 맞먹는다고 찬양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무엇이냐, 아카시 모토지로가요 일본의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키는데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친 인물입니다. 여기 보면 뭐가 나오냐, 여기 그 맨 위쪽에서 네 번째 줄 그 따옴표 쳐진 것인데, 러일 전쟁 때 일본에도 아카시 모토지로라는 훌륭한 스파이가 있었습니다. 그가 사용한 공작금은 지금 기준으로 말하면 수백억 엔이었습니다. 1조 엔이라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905년 러시아 혁명을 부추긴 것입니다. 여기에는 과연 차로도 밀리고 말았습니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일본의 남하를 일본이 제일 두려워했거든요. 에도 막부 때부터. 그래서 에도 막부가 무너지고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게 된 배경에도 바로 러시아에 대한 공포가 있었어요. 그래서 에도 막부가 됐던 메이지 정부가 됐던 빨리 근대화를 해가지고 러시아의 남하를 막자라는 거에는 공통적인 사고방식이 있었습니다. 그걸 다만 급진적으로 하냐 점진적으로 하느냐의 차이만 있었을 뿐이지. 그래서 이 메이지 정부는 수립되자마자 바로 뭐로 나가느냐, 대러시아 저항 정책으로 나갑니다. 거기에 맞춰서 영국과 미국을 끌어들인 거예요. 왜냐면 아까 첫 장에 보여드렸지만은 제가 식미 젠탈 전쟁에서 미국 아메리카 지도 잘 보세요. 알래스카 열도가요 러시아 땅이었습니다. 러시아가 알래스카 즉 신대륙까지 진출할 정도로 식민지 확장이 어마어마하게 거대했었어요. 그랬었기 때문에 미국이라든가 영국 입장에서 러시아의 확장을 막는 거는요 공통된 이해관계였어요. 즉 일본의 메이지 전쟁은 아이러니하게도 영국과 미국이 돈을 벌기 위해서 벌어진 전쟁이기도 하지만, 메이지 전쟁이 끝난 다음 이후에는, 보신 전쟁이 끝난 이후에는 영국, 미국, 일본이 힘을 합쳐갖고 러시아를 제거하는데 일치 단계에서 힘을 합쳤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일본인들이 갖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굉장한 신의 한 수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미국의 영국의 방해를 받지 않고 단기간 내에 메이지 근대화가 성공을 하게 돼요. 그리고 러시아가 잠식하려던 영토였던 바로 홋카이도, 사할린, 그러니까 사할린 절반도 나중에 일본이 먹거든요. 지금은 뺏겼지만. 그리고 조선, 만주까지를 다 점령하는데 국제사회로부터 승인을 받게 되고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성공시킨 첫 단추가 바로 아카시 모토지로. 이 사람이 제정 러시아를 분열시키는 공작금을 대줍니다. 얘가 레닌한테 혁명 자금을 대준 사람이에요. 아마 한국 사람들 모를 겁니다. 그래서 레닌에게 구테타 일으켜서 자금을 대주고 뒤에서 온갖 지원을 다 해가지고 이 일을 성공시킨다고요. 그래서 다음 장에 나오는 일본 최고의 영토가 만들어집니다. 내가 이 지도를 보여주면은 아마 좌파 사람들은 또 이 방송을 듣고 개거품을 물을 겁니다. 김정민은 제국주의자인가? 맞습니다. 제국주의자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영토가 이렇게 좀 커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맨날 창카나의 컴플렉스에 빠져가지고 우리는 뭐 4천년, 5천년 동안 남의 나라를 침략하지 않은 뭐 착한 민족에 어쩌고저쩌고 한데, 제가 들을 땐 다 개소리입니다. 왜냐? 우리는 고구려 때 분명히 상대방이 힘이 커질 것 같으면 쳤습니다. 수나라가 중원을 통일했을 때 고구려가 먼저 요소지방을 공격합니다. 왜? 요소지역을 먼저 공략해야만 수나라가 고구려를 침략하는 게 어려워지기 때문에. 바로 상대방 인접 국가가 국력이 강화되면요 바로 위기의식을 느끼고 선제 공격을 하는 걸 서슴지 않았어요. 그게 우리나라예요. 상무정신이 있었죠. 근데 지금의 우리나라 좌파들은요 누가 껴 있습니까? 뒤에 예수회가 껴 있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일본 내전 때 누가 껴 있었어요?
예수에 카톨릭이 껴있다고 했잖아요. 얘네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식민지 확장을 막는 정책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그래서 그 얘기 해야겠네. 일본이 영국과 미국과 힘을 합쳐가지고 러일 전쟁을 승리시키고 만주국을 세우면서 영토를 어마어마하게 확장해 나갈 때 나중에 영국과 미국이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왜? 영국과 미국이 원래 뒤에서 장난질 쳐서 메이지 전쟁도 일으키고 했다고 했잖아요. 한데 러시아의 남하가 위험했기 때문에 일본을 근대화시켜서 러시아의 남하를 막는데 이용해 먹으려고 했어요. 일본은 그거 알면서 이용을 당한 겁니다. 왜? 그래야 부국강병이 되니까. 그리고 나서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를 물리치고 만주국 장악하고 일본이 계속 확장을 해나가자 영국은 일본을 다시 견제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합니다. 아주 교묘하게 선회해요. 그것이 무엇이냐? 이토 히로부미 암살이에요. 이토 히로부미 누가 죽였습니까? 안중근 의사가 죽였어요. 안중근 의사의 종교가 뭐죠? 카톨릭이에요. 예수의 출신이거든요. 나는 그래서 안중근 의사 이토 히로부미 암살을 굉장히 다른 각도에서 봅니다. 왜냐? 물론 안중근 의사는 맞아요.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싸운 건 맞지만 저는 안중근 의사조차도 예수에게 이용당했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왜? 독립의 열정을 가진 젊은 청년을 이용해서 일본 제국을 분할을 시키는데 이용해 먹으려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지만 죽어도 인정 안 하려는 게 일대 조선총독부 총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가 조선을 통치하던 시절에 조선은요 아주 잘 살았습니다. 그건 우리나라 좌파 우파가 절대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잘 살았어요. 왜? 법대로 했으니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 특별히 우리나라에 특혜를 준 게 아니라 법대로 했기 때문에 잘 살았어요. 법대로 했기 때문에. 왜? 고종 때에는 어땠어요? 고종 세력, 민비 세력, 안동 김씨, 각종 사대부들이 맨날 수탈을 하고 약탈을 했거든요. 농민들을. 그거를 막은 사람이 누구예요? 이토 히로부미예요. 야, 법대로 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대로 수탈을 못하고 매간매직도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살기 좋았어요.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거부감이 오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에요. 치욕의 역사예요. 치욕의 역사.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가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러일 전쟁을 승리로 이끈 다음에 러시아를 아카시 모토지로한 사람을 이용해서 제정 러시아를 분열을 시켜갖고 박살을 내버린 다음에 제정 러시아의 남하를 막아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디를 진출하는 쪽으로 일본이 시선을 돌리냐? 바로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일본도 더 이상 영국이나 미국에게 이용당하지 말고 우리도 이제 러시아도 제거했으니까 쟤네들의 소원 들어줬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도 빨리 중원을 점령해서 우리도 중국의 그 큰 소비 시장을 장악해가지고 우리가 만든 물건을 중국에 팔아먹어가지고 강대국이 돼서 우리도 빨리 서구 열강의 대열에 들어서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이 중원 진출을 꾀합니다. 그때부터 일본 제국이 쇠망의 길로 들어요. 왜? 그거는 영국과 미국이 원하던 길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토 히로부미가 살아있었다면 일본은 어쩌면 성공했을지도 몰라요. 왜? 일본은 소련과의 관계를 평화조약을 맺은 다음에 중원을 매끄럽게 점령하면서 그거를 부드럽게 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부드럽게 하는 걸 원치 않았던 영국과 미국이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함으로써 일본 내에 군국주의 세력이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안중근이라는 조선인이 이렇게 이거 얘기해버렸으니까 그냥 얘기해야지. 이토 히로부미 제1동포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메이지 정부가 이토 히로부미를 보냈어요. 왜? 제1동포가 가서 다스려야 조선인들로부터 덜 저항감이 있을 테니까. 그랬고 이토 히로부미는 조선인이었기 때문에 일본 황실과 조선 왕실이 상호 정략 결혼을 통해서 두 왕실이 하나로 합쳐져서 쉽게 얘기하면 내선일체, 하나의 통일된 국가를 총을 쏘지 않고 통일하는 방식을 원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토 히로부미가 성공했다면 우리는 아마 일본이 됐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대영 제국은 그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다고요. 누구의 손을 빌려서? 조선인의 손을 빌려서. 여기서 예수회가 움직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토 히로부미가 죽고 나서 2대 총감으로 데라우치가 와요. 이 데라우치는 바로 이토 히로부미의 제자입니다. 초슈파 정치인이에요. 근데
이 데라우찌가 2대 총괄로 오면서 우리가 아는 바로 일제의 무단 통치가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일본의 무단 통치는 데라우찌 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품바라는 거에도 보면 데라우찌가 나와요. 이 데라우찌 개새끼 막 이런 식으로. 왜? 거기 이토 히로부미 개새끼는 안 나와요. 품바야도. 왜냐? 이토 히로부미 때는 살기 좋았다니까요. 그리고 안중근 의사가 죽이려 했으면요, 안중근이 아니라 안중근의 정적이었던 사람들을 죽였어야 됩니다. 왜? 안중근의 정적이 누구냐면 정한론자였거든요. 이 사람들을 러일 전쟁 승리를 계기로 해가지고 청나라도 제거했고 러시아도 제거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주변에 거칠 게 없으니 조선을 그냥 보호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먹자 이런다고요. 그냥 대일본 제국의 영토를 편입시키자 했었어요. 그게 정한론자들이에요. 그래 그걸 막았던 사람이 누구였냐? 이토 히로부미였어요. 이토 히로부미는 아니라 그랬어요. 야 그러면 안 된다. 왜? 그걸 급진적으로 점령하게 되면 조선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일으키게 될 것이고 그러면 과거 임진왜란처럼 또 일본은 어려운 전쟁을 하게 된다. 따라서 이거는 천천히 해야지 그런 식으로 무식하게 막 하면 안 된다라고 끝까지 반대를 했었어요. 그래서 일본 내의 정한론자들은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했었거든요. 근데 암살을 당하지 않고 잘 피해 나갔습니다. 근데 설마 자기가 보호하려 했던 조선인이 자기를 쏠 줄은 상상도 못했죠. 어떻게 보면 이토 히로부미는 뒤통수 맞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토 히로부미가 안중근에게 암살을 당하면서 우리나라의 항일 무장투쟁이 극렬해집니다. 그리고 항일 무장이 극렬해지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영국과 미국이 일본을 비난하기 시작하죠. 야, 너는 식민 통치를 하는데 너무 나쁘게 한다. 애들이 반란 일으키지 않냐.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하고 자꾸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이 갖고 있는 영토를 뺏으려고 했죠. 결국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나중에 삼국동맹을 맺고 패전을 하고 일본이 분할이 되는 일이 발생한 건데 어쨌든 이 역사라는 건요. 결국 옳고 그름이 얘기가 아니라 국익의 역사입니다. 제가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벤치마킹을 하는 건요.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 성공을 해서 우리가 대한제국의 속국으로 살았어야 우리가 강도이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메이지 유신을 지금 보여주는 건요. 메이지 유신 때 일본 사람들의 정치인들이 어떻게 그 위기를 대처했나를 바로 보고 배우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얘기하지만 저는 제국주의적 생각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가 남북 통일을 하고 만주까지 한국의 땅으로 당연히 귀속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그 만주 수복까지 하기 위해서는 과거 그 식민지 열강으로서 우리나라를 치어들어왔던 신미양요, 병인양요 이거 다 프랑스, 미국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문화재 약탈한 사건 아니에요. 침략자지요, 그 나라는. 하지만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차치하고 우리가 당장 눈앞에 해결해야 될 과제인 중국이란 나라를 제거함으로써 우리가 부국강병을 이루는데 과거의 적이 오늘날의 아군이 될 수 있다예요. 왜 좌파들은 그런 생각을 못 가질까 하는 거예요. 응? 지금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아니 일본이에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한다고 자꾸 좌파들이 거짓말하는데 일본이 어떻게 우리나라를 침략합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려고 하면 미국이 일본을 칠 텐데 응? 지금의 일본은 과거의 대일본 제국이 아니에요. 옛날 때 일본 제국은 미국부터 독립된 독자적인 국가였지만 지금의 일본은 미국의 어떻게 보면 영향을 받는 반식민지 국가라고. 일본이 어떻게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요? 에? 그리고 미국이 왜 우리나라를 쳐들어옵니까? 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왜 우리나라를 독립시켰어요?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최전방이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독립된 거라니까. 미국 입장에서 한반도는요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될 국가예요. 그래서 미국은 우리나라에게 잘해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잖아요. 일본이란 나라는 그 영국이나 미국에 대해서 욕을 하고 반발을 하는 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왜? 어마어마하게 당했고 수탈을 당했으니까. 근데 왜 한국 사람들이 미국을 비난하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흥선대원군 때 남원대군, 그 아버지였던 남원대군의 묘지 파헤친 거? 그것 때문에? 그거 치곤 너무 오버액션이죠. 응? 우리나라 주사파애들이 반미의식을 가지게 된 거는 과거 일본 적군파랑 관계가 있어요. 우리나라 주사파들이 어디서 공산주의를 배워옵니까? 다 일본에서 배워왔지. 일본 내부에서도 그러한 미국, 영국의 식민지 수탈에 대해서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공산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걔네들에게 배워왔기 때문에 미지의 수탈을 얘기하는 건데 까놓고 얘기해서 우리나라 역사에서 우리가 언제 미국한테 수탈을 당했냐는 거예요. 우리는 당한 적 없어요. 일본은 당한 적이 있어. 우린 당한 적 없어요. 하지만 그렇게 수탈을 당했던 일본조차도 아주 현명하게
아니면 여우같이 영국과 미국을 이용해갖고 찾아볼 거 다 찾아먹었잖아요. 비록 일본이 패전을 한 다음에 만주랑 한반도는 잃어버렸지만 홋카이도랑 그 다음에 저기 오키나와는 일본의 영토로 편입시켰잖아요. 일본은 패전했지만 영토는 확장이 된 전쟁입니다. 메이지 정부보다는 지금의 일본이 더 영토가 확장이 됐기 때문에 그 영토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잖아요. 국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러한 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일본이 과거에 했던 메이지 유신의 그 정책이나 방법을 잘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도 써먹어야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그걸 써먹었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고 그 조국 근대화가 이뤄진 거거든요. 우리나라에는 다시 한 번 더 메이지 유신을 이용할 필요가 있어요. 왜? 메이지 유신 때 일본 애들이 이용했던 게 바로 보고계획입니다. 후고계획학급. 그걸 이용해갖고 뭘 했어요? 만주국을 세우고 만주를 일본 땅으로 편입시킨다고요. 우리나라 아직도 일본 메이지 유신을 배워야 될 게 많아요. 시간이 좀 제가 길어서 다 얘기를 못하지만은 지금 중국의 팽창을 막기 위해서 일본과 미국, 영국이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가 온 거예요. 과거 일본이 굴욕적인 그 불평등 조약을 맺으면서 근대화를 했는데 우리는 그 당시에 굴욕적인 조약을 맺고 굴욕적이라는 것만 얘기하면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지금도 이 미국이 들어오고 일본이 들어오고 하는 데 있어서 굴욕적인 조약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정책 중에 우리에게 불리한 정책들이 있어요. 그럼 일종의 불평등 조약이라 볼 수 있다고. 일본도 자국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불평등한 것들을 요구하는 게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거를 불평등하다고 마냥 거부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해결 방법이 나오냐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일본처럼 불평등한 걸 알면서 그거를 삼키면서 극복하려는 노력은 왜 안 하냐는 거예요. 지금의 좌파 정권, 과거에 적폐를 청산한다고 하면서 결국 하는 게 결국 요 모양 요꼴이고 외교를 개판을 해서 나라를 망하고 약화시킨다면은 오히려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문재인 정권은 친일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반의를 떠들지만 우리나라의 대기업을 약화시키고 우리나라의 방파제인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함으로써 우리나라 한반도가 적화될 수 있는 위기가 되게 되면요. 결국 미국이든 일본이든 무력을 쓰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는 평화적으로 하지만 남한이 적화가 되는 걸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마지막에 쓰는 수단은 무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문재인 정권은 안 됩니다. 왜냐? 얘네들은 과거를 통해서 배우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있게 되면 우리나라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 빠집니다. 우리는 좌파고 우파고 국익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 국익을 이루는 데 있어서 과거 메이지 정부가 했던 것처럼 막부의 엘리트층과 메이지 정부의 그러한 개혁자들이 힘을 합친 것처럼 지금 좌파 우파가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합쳐야 되는데 이렇게 합치지 않고 분열을 조장하고 갈라놓는 거는 왜냐는 거예요. 그 뒤에 또 누가 있어요? 정의구현사재단, 즉 예수회가 있잖아요. 왜 이런 놈들하고 붙어먹느냐는 거예요. 예? 일본의 그 과거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왜 배우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갑자기 생뚱맞게 메이지 유신을 강의한 거는 지금 할 내용은 굉장히 많거든요. 뭐 북한의 비핵화, 석탄 세탁 등등이 많지만 그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고 오늘 그 메이지 유신을 얘기했던 이유는 제가 친일파라서가 아니라 일본의 과거를 배워야 우리가 지금의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남북 통일도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그림대로 그려나갈 수 있고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고토수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고토수복은 북한이 아니라니까요. 만주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고토수복을 할 수 있으며 왜 그것이 쉽게 될 수 있는지를 제가 여태까지 숨겼지만은 하도 사람들이 멍청하고 말을 못 알아들어서 하나하나 공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공개 강의 때 제가 10년 전에 만들었던 다물 프로젝트라는 강의도 결국 얘기하려고 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 좌파 놈들도 오라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제 방송은 좌파 환영한다고. 제 다물 프로젝트에 좌파 놈들도 궁금하면 오십시오. 왜냐? 지금 우리가 이 중대한 시기에 저 문재인이가 이렇게 나라를 망쳐버리면 남북 통일은 고사하고 만주도 날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의 식민지가 다시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메이지 유신이라는 강의를 하고 나중에 다물 프로젝트를 비공개 강연을 하려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과도기에 들어서 있고 제2의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나라가 조선 말기에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어떻게 보면 찬스가 다시 한번 온 거예요. 근데 이 기회를 놓치게 되면은 다시 우리가 어떻게 될지 그 미래를 알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메이지 유신을 이번 주에 카자흐스탄에 다녀와갖고 허겁지겁 급조해서 조금 그 두서가 없었습니다만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이번 강의에서 얘기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제가 비공개 강의로 다물 프로젝트에서 할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은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